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이 늘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 비율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선수단의 파견과는 관련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국이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말을 기준으로 비은행권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빚이 1,765조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개월 만에 37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평원 유령청사 사태로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지난해 10대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10시간이나 늘고 10명 중 4명은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적 선택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관절보금 하병원 관절보금 건강한 인생을 위해 관절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관절보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든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일을 해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뭐든 시작해봐야지. 건강관리의 쉬운 시작, 삼성화재 NEP.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한때 하루 7,000명을 넘었던 일본의 코로나19 증가세는 최근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월요일은 어제 기준으론 2,7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고점은 지나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가 된 건 또 아닙니다. 정점 대비 상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는 516명. 집계 방식과 유행 양상 등 여러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어제 일본에서는 5배가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의 2.4배 정도입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 긴급 사태가 선포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는 이제 10곳에 달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긴급 사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려는 2달도 채 안 남은 도쿄올림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증가세가 폭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하는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선수단 파견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도쿄올림픽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516명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를 넘어선 충청 경북권에서는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3%와 68%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넷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3월 셋째 주 이후 9주 만에 두 자릿수인 10.4%에 달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세종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원생과 학부모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시내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대전과 전북 군산, 세종에서 접촉자와 가족 등 모두 12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유흥업소에서도 관련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선 직장과 결혼식 피로연 관련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시 결혼식 피로연 하객과 직장 동료에 대한 검사 결과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5일간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타밀나두주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 공장에서 코로나19로 2명이 쓰러진 뒤 경영진이 공장 폐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노래방, 해수욕장, 국가정원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순윤 기자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웁니다. 마스크를 씌운 영무원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무원분이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셨는데 할아버지 분이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멱살을 잡고 막 하면서 쌍욕을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울산의 명물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형 현수막에 음주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여러 명이 다닥다닥 붙어 방역 수칙을 대놓고 어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방에 간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 거리길래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구나, 또 불법 영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각심이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선 자원봉사단체의 연수와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PC방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현장 점검을 늘리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PC방 이용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 권고 사항이라서 잘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노래방. 영업을 앞두고 문 손잡이를 소독하고 내부 환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추가된 방역 수칙에 따라 소독과 환기,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명부에 수기로 출입자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 명부나 간편 전화를 이용해 명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업주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연은 합분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앞뒤 문을 열어서 비상구 문을 열어서 환기를 깨끗이 시키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한 방역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하루 3차례 이상 실내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하고 흡연실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체류 시간도 2시간 이내로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객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버리면 게임에 대한 흐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띄운다든지 음식물 제한을 섭취한다든지 좀 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들은 일단 권고에 불과해 지키는 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지키더라도 매출에 영향을 줄까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일단 매출의 타격이 제일 크고 자칫하면 단골 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저희가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같이 지키지 않은 이상 이제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강화된 지침에는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이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두 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는 10건. 이에 따른 확진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스크가 기본,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거에 맞춰서 환기를 하면 설령 공기 중에 오염이 발생을 했더라도 밀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방역당국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업소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안동 공장에서 100만 회분이 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로 출하됐습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모바일 백신 조회 서비스를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 백신을 조회하고 또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예방접종센터 조금 전에는 한산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예방접종센터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75세 이상 어르신 900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었는데 오전에만 500명 정도가 이미 접종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약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새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는데요. 백신 추가 공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 담당자들도 접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6만 8천 회분, 모두 53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로 이동해 보관된 뒤 전국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 등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하된 백신은 모레부터 연령별로 시작되는 60에서 74세 어르신 백신 접종에 사용됩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접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출하된 백신을 포함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556만 5천 회분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백신이 잇따라 추가 공급되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백신 접종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모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재개됩니다. 다만 빠르게 늘지 않는 접종률은 걱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386만 4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약 910만 명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접종해야 달성 가능한 건데요. 지난 23일에는 신규 1차 접종자가 217명에 불과해 접종이 거의 멈춘 상태였고 어제는 7만 1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모레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근처 병원에 백신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모레 낮 1시부터는 앱을 통해서 백신 당일 예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또 주목할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그 비수도권 지역의 발생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아마 전국에 다 1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이 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비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감염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또 제가 걱정되는 거는 확진자 수는 늘지 않는 것 같지만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건 초기 치료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예례로 제가 이제 항체치료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죠. 45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중증자도 한 명만 나왔고요. 그 이유가 확인을 해보니 생활치료시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생활치료시설로 의료진이 파견이 가면 그 의료진이 생활치료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발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일에 바로 항체치료제를 다 드린 거죠.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효과를 잘 못 보는 이유가 항체치료제는 초기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병원으로 전원이 될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산소치료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산의료원 사례처럼 생활치료시설과 연계를 해서 바로 전원과 동시에 이 치료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나오는 이런 위중증자나 사망자를 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항체치료제는 기본적으로 70에서 90% 정도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자료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국내도 임상 3상이 끝나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 부산의료원 사례가 저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아직까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이송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런 중증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는 지금 말씀드린 뭐 어떤 PC방이나 유흥업소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면 어쨌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네. 방역 당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800명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5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자가 좀 줄 것이다. 그러한 개념으로 조금 확진자 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 수가 500이건 800이건 그걸 떠나서 지금 앞으로는 더 확진자가 늘면 안 되겠죠. 백신 접종이 원활히 되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확진자들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가장 문제가 지금 6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잘 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 외에 또 다른 방역 지표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특정 집단이나 잠시만요. 먼저 방대본 브리핑을 듣고 그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 단장입니다.
5월 24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7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는 총 386만 5천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7.5%입니다. 어제 2차 접종은 10만 2천명이 받았으며 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185만 1천명, 접종 완료율은 3.6%입니다.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은 58.2%입니다. 예약이 가장 늦게 시작된 60세에서 64세의 예약률도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예방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읍면동 사무소 이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한 기관에서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시어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도 사전에 예약하신 날짜에 예약한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월까지의 접종 순서를 놓치시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 순서가 오게 됩니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분들과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서는 이 같은 점을 더욱 잘 인지하시어 오는 6월 3일까지 예방접종을 꼭 예약하시고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38만 회분 중 현재 974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오늘 추가로 공급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까지 449만 7천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을 시작합니다.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예약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활용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한 바이알, 즉 약 10명분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잔여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서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1일 예약자가 5인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을 개봉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그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종일을 변경하여 했던 예약자의 불편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과 유사한 형태로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 기관별 잔여 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예약자의 불편을 덜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며 잔여 백신 발생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근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예약하고 접종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의 감염 사례, 즉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1차, 2차의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매우 높은 면역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감염이 되는 경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결코 뭔가 잘못되거나 어떤 놀랄만한 현상이 아니라 어느 백신에서나 낮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면역 반응의 정도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방접종 후에 정상적인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5월 21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1차,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다음에 14일 이후 확진된 사례는 접종 완료자 148만 2,842명 중 4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 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명은 2차 접종 후에 14일 경과 이전으로서 그 바이러스에 그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백신 효과와의 개연성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접종 14일 경과 이후에 감염된 2명의 경우에 임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효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89.5%의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고, 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이나 2차 감염을 줄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일 수백 명대의 신규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간 전 세계의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분석된 연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 또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70건으로 총 1,80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회 관련 사례가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충남 당진시 교회, 또 대전 대덕구 교회 관련 사례를 보면 교인이 감염된 이후에 대면 예배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다른 교인과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슬람 기도원 관련 사례를 보면 4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속된 라마단 행사에 참석하셨던 신도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신도들과 사원 예배자들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 시에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고 공용 물품보다는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관리 책임자와 종사자께서는 출입자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적정 인원을 관리하여 주십시오. 시설 내에 충분한 환기 그리고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종사자 본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 두기 등에 대해 안내하여 안전하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의 보통 분석 목표치인 5%보다 3배 이상 많은 18.1%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77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공 변이가 14건, 인도 변이가 2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총 1,390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1,147건, 남아공 변이가 125건, 인도 변이가 10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주간의 신규 확진자 277명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 52명 중 검역 단계에서 26명, 자가격리 단계에서 2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발생 255명 중 148명은 집단 살해 관련된 역학조사 중에 확인되었고 77명은 개별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 상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보건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지만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그리고 가족 등에게 대한 전파 위험을 모두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르신이 계신 경우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에 예약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접종 후에도 건강 상태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나 또는 실외 활동을 권장드립니다. 모임 시간 최소화, 참석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적정 인원 관리 등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여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 방대본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고등이 켜진 주요 방역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방대본 브리핑에서 새 내용이 나와서 이것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대본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한 뒤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현재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고 조금 전에 밝혔거든요. 이 돌파 감염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우죠. 2차까지 완료된 경우에 2주가 지났을 때는 우리 몸에 이제 항체가 완전히 생긴 경우로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감염이 된 사례를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거의 1억 명 정도를 RNA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0.01%의 돌파 감염이 있었고요. 다행히 돌파 감염은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고 입원을 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입원이나 사망 사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감기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독감 맞고 걸리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후에 돌파 감염은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확률상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하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우리가 100%가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돌파 감염도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례가 물론 숫자 자체는 적지만 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백신을 맞는 그 효과가 안 맞는 것보다는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돌파 감염 사례도 적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도로 가는 경우 극히 드물고 또 타인에게 전염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접종의 이득이 훨씬 큽니다. 네,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크게 2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 감염이 됐더라도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 2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더 중요한 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는 건 독감이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아주 일부에서는 중증으로 가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증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집단 감염이 되어야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지금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을 결합해서 쭉 들어보면 결국 백신을 맞아야지만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백신의 수용률, 그러니까 예방접종 동의율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그 수용률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해서 하고 이제 연세가 있는 어르신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5인 집합금지 모임 해제라든지 어떤 공연 예술이나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끼리는 완화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뭐 양로원이나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가 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동의를 올리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 그 선호도가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고, 그리고 만일에 백신이 여유분이 남는다면은 그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인구가 몇 프로가 백신을 접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많이 맞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분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어디 외국에 나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맞을 수 있게 정부가 아마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 2분기에 원래 원했던 정도의 어떤 인구에서의 접종률은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른바 노쇼 백신,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가 남는 잔여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편하게 백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병원에 전화를 해서 하니까 이게 연결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노쇼 백신을 맞으려니 어렵다고 하시던데, 근데 지금은 앱을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이 이 접종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월하게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구 유흥주점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젊은 층을 많이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방을서 먼저 유행을 했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니까 감염도 많이 되고 또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머무르면서 더 많은 확산세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확산세가 많이 되는 사례로 봐서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기도 하지만 이 유흥업소 자체에서는 우리가 QR 코드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는 추적도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고, 그렇다면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거기에 같은 공간에 계시는 분들 다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유흥업에 종사하는 일부 종사자들은 한 곳에 계시질 않고 여러 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다른 곳의 전파뿐 아니라 N차 감염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지하에 주로 계신 게 많기 때문에 지하는 외부와 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좀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유흥업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당일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금 시범 사업으로 콜센터나 이런 곳에서 물류센터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데 오늘 콜센터에서 한 명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이러한 것을 보면 유흥업소에 계시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시는 분은 당일에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좀 이런 대규모의 확산세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에서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그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으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그 PCR 검사를 받았더니 실제로 양성 받은 사람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결국 자가검사 키트가 그만큼 사전에 미리 확진자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자료였는데 교수님 생각도 비슷한 것이죠? 네, 제가 이제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가정에서 검사를 했고 가족 전체가 검사를 했더니 나와서 PCR 검사를 27명이 지금 한 며칠 사이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다 상비처럼 두고 우리가 어디 모임을 다녀오거나 증상이 있을 때 검사,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이 있어 학교를 빠지게 되면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네. 그러한 경우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검사를 저는 조금 더 시범적으로 넓혀서 기숙학교라든지 고시원, 유흥업소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명이 진단이 되면 지금 이 개별 검사 키트 사용한 것처럼 폭넓게 그 주변을 검사를 하고 그분들이 PCR 검사를 확진을 하게 되면 초기에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고 좀 폭넓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자가검사 키트가 사전에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반면 또 일각에서는 이 자가검사 키트라는 게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확진 판정은 그 PCR 검사를 정식으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 신규 확진자를 추가로, 그러니까 잠복돼 있는 확진자를 감염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감염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선행 확진자를 통한 접촉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다중이용시설을 우리가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다중이용시설은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젊은 층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게 돼요. 그리고 젊은 층은 또 아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젊은 층을 통한 무증상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많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1을 넘은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된다는 의미죠. 1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게 감소세로 네. 줄어들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약간 감소세로 가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확산세를 했습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존력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도리어 증가세가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 역할도 분명히 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백신이 어느 정도 최소한 30% 이상 우리가 접종을 할 때까지는 이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에서 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함께 그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는 마지막 4번째 이제 백신까지 우리가 위탁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RNA 백신은 가장 초고도의 기술이고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지만 기술을 전부 이전받지 못했고 이제 포장 단계에서 완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첫 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첫걸음을 뛰는 거고 삼성에서의 넓은 그런 어떤 경험과 제반 기술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계약된 시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부스터도 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mRNA 백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액 생산까지는 못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그 백신 수급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가 빌린 돈이 1분기 말 현재 1,765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37조 6천억 원이 증가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1분기 가계빚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서 37조 6천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전분기 45조 5천억 원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 11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 신용이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합니다. 1분기의 가계신용 잔액의 지난해 1분기 대비 증가율은 9.5%로 2019년 4분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대출이 1,666조 원, 판매신용이 99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만 20조 4천억 원이 불어서 증가폭이 지난해 4분기 20조 2천억 원과 비슷했습니다. 판매신용은 지난해 1분기 6조 1천억 원, 4분기 2천억 원이 각각 줄었다가 이번 1분기에는 3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 송재창 한흥금융통계팀장은요, 지난 1분기에도 주택매매, 전세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져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주식투자 수요 등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송 팀장은 결제 전 카드 사용액, 판매 신용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소비 부진 현상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도 급격한 소득 증가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포착된 6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 등 전국 10여 개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유례 없는 호황을 틈타서 그린피와 각종 시설 이용료를 크게 올리면서 수입 금액을 극대화하면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고가 외제 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매출 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비가 그친 뒤 미세먼지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요? 네, 날은 겠지만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군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기록이 됐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10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4도, 대전과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5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도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공기가 서늘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더욱 쌀쌀해지니까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지런히 손을 모은 채 왕이 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으로 입각한 뒤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쿠데타 이전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2월이 시작된 첫날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다시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군부가 곧바로 수치 여사를 구금하고 기소한 뒤 수치 여사의 행적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113일이 지난 어제 수치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의 수치 여사 분홍색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부의 철저한 통제로 수치 여사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2장만 현지 매체인 관영 MRTV 뉴스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다만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허용되면서 수치 여사의 근황이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치 여사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이 됐고 심지어 이동 중에는 눈까지 가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미얀마의 시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여사의 첫 재판을 앞두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어김없이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선거와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 운동을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양곤은 2월 7일 10만 명이 집결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곳이죠. 비록 초기보다는 규모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목숨을 건 시민들의 항의는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5,3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군부의 유혈 진압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한 달간 70명이 넘게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자체적으로 무장한 시민 방위군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유혈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미얀마의 봄, 하지만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 김형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한 사진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된 뒤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수치 고문은 수출입법 위반과 선동,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 앞서 30분간 수치 고문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는 좋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이 자신이 어디에 연금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철저한 정보 통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Then it also is that she also didn't know where she was kept. 심지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군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만큼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가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One thing she said is that the party, her party, grows out of the people, and wherever the people is, there must be, and there is necessarily be the party. 수치 고문의 강력한 저항 의지만큼이나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 측에서 연방제 구상을 밝히는 등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얀마 주민들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의 반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군의 저항도 점차 대범해지면서 군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과연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참여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3당은 오전 10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명칭은 행복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번 조사 요구 범위는 세종시 이전기간 종사자 가운데 특별공급제도 수혜자의 실거주 여부는 물론 시세 차익과 분양대금 출처 등 사안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야당이 요구서는 냈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LH 투기 의혹 당시 정부가 수사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다 합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 수사 등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아무리 조사가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를 점하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을 이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비전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대표 후보 8명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세대 대결 구도로 짜여진 만큼 경륜을 강조한 중진과 변화를 강조한 신진의 경합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연단에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최근 신진들이 여론조사에서 치고 나간 데 대해 본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다를 거라며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언급했습니다.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의원도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고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은 특정 세대나 지역으로는 당의 확장이 어렵다면서 신구 대결 구도를 경계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표로는 거침없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저 나경원 가장 확장성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심의 중원 잡아오겠습니다. 반면 신진 후보들은 당의 쇄신을 위해선 과거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조사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줄 세우기식 개파 정치는 젊은 세대가 혐오한다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초선의 김웅 후보는 누구보다 빨리 중도로 뛰쳐나가서 국민의 삶을 해결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을 했고, 김은혜 후보는 누구보다 개파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당선돼야 당내 주자와 외부 주자들이 함께하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 경선을 치러서 3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과연 최후의 5위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시도당 외에 구, 시, 군당 설치를 허용해서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배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정 간섭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다음에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공동 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됐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모든 구성원의 공통적인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한중 간 특수관계에 비춰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고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인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과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위원회는 모레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모레인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일정을 인사위원들에게 모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니까 총장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바로 이튿날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보통 승진이나 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큰 틀에서의 대략적인 인사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사위 전부터 논의하고 인사위를 거쳐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안에는 인사가 단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위 일정이 미리 잡힌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인사위원들에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이번 인사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가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밝혀왔듯 또 이번 법무부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검찰 인사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두고 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도 있었던 만큼 박범계 장관은 인사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미리 잡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호수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미리 인사안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법무부가 김 후보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실제 이번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서 대검과는 아무런 조율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과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검 차장이 구성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도 있고 또 임명도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또 법무부도 총장 취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사위 직후에 인사를 내지는 않고 원칙과 기준만 세워둔 뒤에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어제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를 불러서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건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관련한 논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C 노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10개 역에 왕십리역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5km를 연결할 예정인 GTX C 노선.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개통 뒤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연결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계획된 역은 모두 10개로 경기도 동북부에서 시작해 서울에선 도봉구 창동부터 강남을 직선으로 잇게 됩니다. 이어 정부 과천청사를 거쳐 수원까지 승객을 태워 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모두 3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신청했는데 3곳 모두 왕십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몇 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추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사가 계획에 넣은 왕십리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노선 주변에서 역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 왕십리역을 더하는 게 또 다른 역을 추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역이 늘어날수록 열차 속도는 느려지는 만큼 급행철도라는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기술평가 같은 세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9년 연속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9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9.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09년 10.3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청소년 수도 876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르면 오후쯤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A씨를 불러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여 분 뒤 영장 심사를 받고 다시 취재진을 마주한 A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 CCTV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크레인과 충돌한 직후 큰 불길이 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1살 양모 씨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에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 30m 앞에서는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만큼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선을 향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여론조사의 숨은 민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리얼미터에서 최근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 당일과 또 귀국한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2.9%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내,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위아래로 6.2%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데요. 네. 2.9%포인트 격차로 2강, 1중, 다약 이런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소폭 하락했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2차 조사를 했을 때는 16.2%포인트의 격차였는데 이번 달 조사는 2.9%포인트 격차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중동인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5일 전이죠. 20일 현역 국회의원 35명이 참석하는 성장과 공정 포럼을 발족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사 시점의 차이입니다. 지난 2차 조사는 보시다시피 4월 10날, 11일 날,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후에 했기 때문에 보수 야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지지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 그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이번 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할 텐데요. 뭐 그런 시점에서 치러졌다는 시점의 차이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비선호도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윤 전 총장이 1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선호도가 높으면 비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은 다 또 비선호한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호도 대 비선호도의 비율, 이 비율이 이제 비선호도가 줄어들고 선호도가 좀 높아져야 지지도도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선호도가 이제 가장 많은 반면에 비선호도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비선호도보다 한 5%포인트가량 높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선호도가 높고 비선호도도 높지만 비선호도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24%로 2위를 차지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비선호도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1위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도 역시 이 진보층에서는 비선호도가 또 1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꼭 비선호도가 높다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비선호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호, 비선호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호도와 비선호도의 차이를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 선호한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정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비선호도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그래픽
그래픽에서는 뒤로 밀려서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2.8%로 여전히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서 주목받는 대권 주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추윤 갈등에서 좀 비호감도가 좀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의 비호감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 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확장을 하기에는 좀 현재로서는 여력이 크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비선호도보다는 선호도가 지금 높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의 지지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대선 행보에 대한 공감도 조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행보를 이제 해야 되는 공식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공감 51%, 비공감 43.3%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관심의 대상은 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에서는 강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 행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당연히 높을 테고요. 그래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더니 보수층에서는 69.1%가 대선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 공감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8명가량 77.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결국 이른바 정중동 행보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잠행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당 대표가 이제 어느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당 대표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의 거치,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느냐 여부 등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또 들어올지 말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벌써부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타임 스케줄상으로 한 6월 중순 이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좀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공감하는 여론이 43.3%, 비공감 여론이 51%라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그 연기로는 조금 잦아든 모양새인데 여론조사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고요. 네, 지금 9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9월 달에는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당연히 9월 달에 선출하면 유리한 국면이죠.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지지층에서는 9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좀 미루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왔었죠. 뭐 전해철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9월 달에 선출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57.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또 9월 이후에 좀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12.7%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9.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일 텐데요. 예상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9월 선출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더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분열 때문에 진보층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그런 과거 기억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심화될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혹은 정세균 이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지금 연기론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 모두 일단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뭐 본인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일단 민주당 지지층도 그냥 예정대로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를 뽑기 위한 이런 절차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리얼미터 외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당권 주자 지지율 관련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해서 일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30%를 넘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주호영 두 중진 의원은 지금 이제 17.4, 9.3 합쳐도
한 6%, 7%가량 되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무당파층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대표의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심이 여전히 본선에서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결국에는 지난 2019년 전당대회 때처럼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결국에는 전체 당심 합친 수치에서는 5대3 정도로 밀렸기 때문에 황교안 당시 후보가 대표가 됐던 것처럼 좀 본선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남권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뭐 나름 흥행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최고위원의 그 높은 지지율 그 배경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서 이제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30 유세단 선거 압승에 큰 기여를 했죠. 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제 큰 지지를 받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코로나 사태 이제 장기화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SNS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그동안에 가장 많았거든요. 4.7 재보궐선거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노출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젠더 이슈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탈 뉴스에서 아무튼 최근까지도 이 노출도는 당내 경쟁 후보들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당권, 대권이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를 뽑는 당권 주자 전당대회였다면 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0대가 지금 안 됐고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권 주자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당권자를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젊은 30대 후반에 청년이긴 합니다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문항을 넣느냐 맞느냐를 놓고 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이제 컷오프 1차 조사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근데 본선은 아직 그 룰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선을 말씀드린 대로 당심이 70%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 30%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무당파 측만 하면 그러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처럼 열린 민심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정의당 지지층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반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은 대선 주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선거에 나갈 분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호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이 지금 압도적인 당심의 이제 표심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당내 여론은 아무래도 원래대로 역선택 방지 장치가 있는 경선 룰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리한 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를 가르는 그 경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대략 2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는데 현재까지 840명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에 안겨주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아동 실종 신고는 대략 2만 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99.5%의 아이들을 찾지만 1년 넘도록 찾지 못한 아동도 840명에 달합니다. 특히 2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들이 663명으로 전체의 78.9%나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CCTV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입고 있는 옷과 키, 신체적 특징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실종 지역 부근 대규모 CCTV 영상을 순식간에 검색합니다. 이어 비슷한 형태를 찾으면 CCTV 내에 이동 경로를 찾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동이 실종이 됐을 때 12시간 내에 이제 찾을 확률이 50% 미만이고 하루 안에 이제 찾을 확률이 30%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 내에 최대한 빨리 아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몽타주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자동 형성해주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10세에서 80세까지 나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을 예측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생체 정보 중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뇌, 외이 또는 안쪽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들이 다 개인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에 좋고, 이와 더불어서 노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서 몽타주, 귀 모습을 비교해 실종 아동을 찾아내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어린아이 실종됐을 때 모습 사진에서 요즘 그 SNS라든지 공개된 사진들, 프로필 사진들이 많은데 비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수색,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아동의 사진뿐 아니라 지문이나 측면 귀 사진을 찍어 놓는다면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에 다시 찾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실종되는 아이들은 매년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문을 등록해둔 아이는 대부분 금세 부모 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연락처나 주소를 말하기 힘든 어린아이나 장애아의 경우 지문 등록이 더욱 필요한데 등록률은 미미합니다. 예방접종처럼 필수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수원 영통동 한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11살 A군은 아빠와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구대 앞을 서성이던 아이를 본 경찰은 집 주소 등을 물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A군 지문이 경찰청 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집이나 부모님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걸 보고 이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구나 싶어서 지구대 안에 데리고 들어서 그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했더니 지문인식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간 게 한 25분 소요된 겁니다, 그때. 사전 지문 등록제는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18살 미만 자녀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두는 제도입니다. 분석 결과 8살 미만의 아이가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았을 때 실종 아동의 부모를 찾는 데 평균 81시간이 걸렸지만 등록돼 있으면 평균 46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실종이 될 경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실종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사전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률.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인데도 지난해 기준 지문 사전 등록률은 55.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지문 등록 건수는 지난 2019년 6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찍고 키, 몸무게, 얼굴형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은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나아가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확고한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보건소나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올림픽 기간 인파가 10% 늘어날 경우 오는 9월 초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는 2,024명, 인파가 2% 늘어날 경우엔 858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올림픽을 취소했을 경우의 감염자 추산치와 비교하면 각각 3.3배 그리고 1.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4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 하노이의 식음료 매장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하노이시 당국은 오늘 낮 12시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음료 업소를 비롯해서 미용실과 이발소 등 서비스 시설의 영업과 다중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음료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비가 그친 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서해안 지역, 경북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도 미시령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2m의 태풍급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황사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농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7도, 대구 26도로 일부 지역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